자,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럽도 화웨이 배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일까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5G 구축 사업에서 가능한 빠르게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당 소식은 22일 영국 언론 텔레그래프에서 처음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을 계기로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2023년까지 영국의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에 중국이 관여할 여지를 제로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전세계 점유율 1위 중국 화웨이죠. 에릭슨, 노키아, 삼성 등의 경쟁 기업들을 따돌리고 전세계 5G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5G 도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내 장비를 화웨이 측에 모두 몰아주고 있고 유럽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점점 커지면서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화웨이의 장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작년 5월에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거래를 하지 말라고 다른 동맹 국가들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유럽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미국과 전통적으로 우방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영국 역시 올해 1월에 조심스럽게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허가했었습니다. 군사, 최신 기술, 이 정치 등의 민감한 핵심 부분에서는 제외하되 비핵심적인 부분에서 점유율이 3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호주, 뉴질랜드 등의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화웨이가 보유한 이 5G 장비들의 가격 경쟁력에 높은 점수를 두고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었죠. 화웨이는 2월에 유럽 제조공장 설립 계획까지 밝히면서 유럽 시장 장악 그 굳히기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5G 시장에서 화웨이를 맹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경제 부분에서의 강력한 업적을 바탕으로 재선을 꿈꿔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대처에 대한 큰 비판을 받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도 가시화되면서 이 재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고 이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내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반감, 반중 여론도 분명 커지고 있죠. 독일 일간지 빌트는 이번 바이러스는 중국의 최대 수출품이며 시진핑 주석은 이번 사태로 결국 힘을 잃고 물러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수준의 워딩을 날렸고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지난달 시 주석 등 지도부에 전 세계 반중 감정이 1989년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고 보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중국 장비를 채택하기에도 유럽 국가들, 이 정치적으로 볼 때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죠. 영국의 존슨 총리가 이러한 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에서 13일 이 데이비드 별장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면서 영국과 미국 정부가 소통을 하는 도중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다른 레퍼런스로는 미 상원 군사위가 F-35 전투기의 영국 배치를 중단시키려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전투기 48대가 내년에 영국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미국이 이를 돌연 취소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여러모로 영국의 상황이 강제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이미 미국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이 동맹국들이 EPN이라고 불리는 반중국 경제 번영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동맹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 궁극적으로 어느 편에 설 거냐 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겠지만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상황이 신냉전이라고 불리는 이유겠죠. 유럽 국가들 중에 아직 화웨이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배제한 나라는 아직 없어요.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당연히 중국의 보복이 우려될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과거 우리나라가 이 사드 배치 사태로 고생했던 전례를 유럽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당연히 중국의 보복을 무섭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웨이의 이 5G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번에 4차 산업에 17조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죠. 이 중국도 4차 산업, 이 AI, 5G, 사물 인터넷, 반도체 등의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5G 기술력 결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특허 출원 개수도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 이 가격 대비 장비 기술력이 반도체나 스마트폰, 조선업 등의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다르게 그나마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사례를 들면 이 케이블 프리 안테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통상적으로 5G에서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이 도입되면서 다수의 MIMO 안테나가 적용이 되는데, 이 다중 대역 안테나 구조의 좀 복잡성이 커지면서 이 많은 영역에서 안테나 설계가 쉽지 않아진 상태예요. 다양한 주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 출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출력을 높이면서 따라오는 안테나의 무게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이 케이블 프리 기술을 통해서 무게를 낮추면서 이 방사 출력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이번에 새로 발표를 했죠. 이렇게 5G 시장에서 화웨이는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높은 가성비로 유럽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거의 문을 10번 했죠. 유럽 시장이 중국에 이렇게 잠식당할 상황이었지만,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막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후 미국이 얼마만큼 이 강력한 압박을 넣을지에 따라서 유럽과 중국이 5G 시장에서 연합을 할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이렇게 고강도 규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서 또 한 번 중국 기업들을 대규모로 발을 묶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9월부터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간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일부라도 사용했다면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때 미국의 승인을 무조건 받도록 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완제품은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지만, 화웨이가 위탁 생산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화웨이가 이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 대만의 TSMC였죠. 이 TSMC를 타겟팅한 조치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완성품은 화웨이 측에 공급할 수 있지만 화웨이가 자체적인 반도체 기술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 화웨이가 삼성 측에 엑시노스 납품을 요청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웨이가 중국 내 자체적인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삼성 측에서 개발한 통신용 반도체를 구입하겠다는 이 투트랙 전략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화웨이가 직접 설계해서 외부 업체에 주문한 반도체, 화웨이와 그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직접 만든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규제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에서 직접 만드는 엑시노스는 화웨이에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중국에게 물건을 팔면 결국 미국 측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삼성이 중국판에 서는가? 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미국이 동맹 국가들과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와중에 삼성이 중국과 거래를 한다면 이게 고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중간에서 삼성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5G 통신 시장에서 명백히 화웨이는 삼성의 가장 큰 경쟁자예요. 최근 미국 상무부가 이 중국 기관과 기업 33곳을 미국과의 수출 거래 제한 목록인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이 연관된 중국 기관,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이들 기관은 중국, 홍콩, 케이먼 제도 소재로 더 나아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관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 마인즈라는 곳도 명단에 들어갔다고 하고, 주요 사이버 보안 업체인 치유 360 등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또 다른 명분은 이번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나섰죠. 사실상 홍콩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손 안에 넣고 컨트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홍콩에서 일어났던 많은 민주화 운동들, 투쟁들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죠. 이 바이러스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자 조금 살만해진 중국 정부가 다시 홍콩에 대한 간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재고를 촉구하면서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반발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유럽, EU 역시 이번에 새로운 성명을 내고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 유지를 촉구하면서 그 자유를 존중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최근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이 불투명함, 홍콩에 대한 억압 등으로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시간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초기 중국에 이어 감염자가 많았던 대한민국. 두 달여가 지난 현재 전 세계가 대유행에 숨죽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불길을 잡고 10여 명 안팎으로 신규 감염을 틀어막는 데 성공했다. 세계가 엄지를 지켜세운 대한민국의 모범 방역은 과거 전염병에서 얻은 교훈이 큰 힘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검사를 발빠르게 가용한 것이 주요했다. 여기에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793명으로 37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1만 4,571명으로 이미 한국을 초월했다. 덴마크, 필리핀, 파나마 등의 확진,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조만간 한국의 순위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지난 2월 18일 신천지 교인 31번 환자 등장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한때 하루 최고 900명대의 확진자 수가 나왔다. 2월 말 누적 확진자 수 기준 세계 2위 불명예를 기록, 각국이 한국의 하늘길을 봉쇄하는 조치에 나섰다.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시선 속에도 우리 방역당국은 흔들림 없이 각종 대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속에서도 확진자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 시민 자발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감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사스 등을 경험한 방역당국과 바이오 업체들은 진단키트 개발에도 속도를 냈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첫 발병한 이후 발빠르게 움직여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우리 당국은 이를 신속 승인해 정확하면서도 방대한 진단조사가 가능한 토대를 만들었다. 현재 국내 이 진단검사 가능 건수는 2만 3천여 건에 달한다.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같은 창의적 아이디어도 빛났다. 진단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감염 우려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속한 감별 및 감염, 의심 환자 통제가 가능했다. 정치권은 의료법 개정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무엇보다 가장 빛난 것은 선진 의료 시스템이다. 전국 선별 진료소는 640여 곳에 이르고 이곳에서 첫 발병 후 100여일간 61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74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8천여 개 병상을 확보했으며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의료 민영화 추진 홍역을 겪으면서도 유지해온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차별 없이 고루 검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1등 공신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여유 있는 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의료보험 제도 등 해외 의료보험 제도와 대비되면서 더욱 빛이 났다는 평가다. 감염 우려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 선 의료진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다. 대구, 경북 환자가 급증하던 시기엔 3,700여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이 지역으로 향했다. 신임 간호장교들도 국군 대구병원으로 향했고 환자 호송을 위한 소방 인력도 전국에서 모여들어 힘을 보탰다. 뼈를 깎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호응한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도 새롭게 조명받았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의 생활화는 한국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루어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오히려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전 세계의 경탄을 자아냈다.
총선거 이후 잠복기간 2주를 지난 현 시점까지 투표 행위와 관련된 감염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은 높은 시민의식 덕분이라는 평가다. 다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생활방역으로 전환되고 초중고 개학이 예정되면서 코로나19 재창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코로나19 완전 종식은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 백신 후보 102개 중 8개는 임상실험 승인을 받았지만 최종 백신 개발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가을 이후 재유행을 점치는 경고도 적지 않다. 정운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 면역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노출되면 발병할 수 있다며 슈퍼 전파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경각심 유지를 호소했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의료 장비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세탁소에서 쓰는 비닐, 쓰레기 봉투 등을 이용해 의료용 가운을 만들어 입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가 전문의 외래진료를 거쳐 PCR 검사 결과를 얻기까지 하루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한다. 요미우리는 이런 현실을 근거로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의 경우 증상 발현에서 숨지기까지의 평균 기간을 확진, 한정에서 사망까지의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지난 3일까지 15,790명, 사망자는 549명이다. 이에 따라 감염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3.5%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에선 유족이 꺼리는 점을 이유로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망자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도쿄도는 지난 2일까지 누적 사망자 141명 중 54명에 대해서만 양성 판정이 나온 날을 발표했고, 오사카부는 사망자 전원인 46명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의 수위가 지자체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때문에 정보가 공개된 사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 전했다.